전오심과 함께 보고 있습니다. 10번째 편지 정장로께. 원래 제목은 보령의 정장로께라고 돼 있다는데 더 다른 설명은 없습니다. 영산에서 한 사람에게 전하고 마가서 에게 분반자. 소실에서 은밀히 부족하였던 것은 소실산에 머문 달마 스님을 뜻한다. 해가 스님한테 은밀하게 부족하였던 것은 비슷한 무리와도 단절되어 살고 어떤 부류와도 섞이지 않는 탁월함을 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풀이 움직임에 티끌 같은 바람이 이는 것을 알고 풀이 움직임에 티끌 같은 바람이 있다는 걸 알고 눈을 번뜩이면 그 빛이 푸른 하늘을 뚫으며 산 넘어 있으면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고 소리를 삼키고 자취를 감춰 털끝만큼도 남기지 않으며 물을 거슬러 파도를 치면서도 흐름을 끊는 기량을 발휘해야 합니다. 정장롭게 어떤 부류와도 섞이지 않는 탁월함을 원한 것이다. 이와 같은 기량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문에 올라 사람을 급하게 물어뜯는 것이 마치 날쌔고 수려한 매가 그림자를 숨기고 허공을 스치며 등오르는 푸른 하늘을 어루만지고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고개를 끄덕이면 곧 오고 탁하고 한 대 치면 곧 가니 대단히 산뜻하고 깨끗합니다. 법을 쓰는 모습이 이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른 종지가 유전해서 후대의 표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너저분한 건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다. 하나하나 낱낱이 모름지기 사람을 죽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야 그런 다음 깨달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황벽은 천성적으로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천대산을 행각하다가 나한이 거센 물결을 끊고 물 위를 가볍게 걷는 것을 보고는 바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전신법요 우리 봤을 때 또 소개가 된 황벽 선사가 행각하다가 어떤 스님 만나가지고 말이 잘 통해서 말 나온 김에 밑에 또 주석에 소개가 돼 있어서 천대산을 유람하다가 한 스님을 만났다. 그와 웃고 즐기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래전부터 서로 아는 사이 같았고 자세히 살펴보니 눈에 광채가 사람을 쏟듯 빛이 났다. 함께 가다가 계곡물이 갑자기 넘쳤는데 삿갓을 벗고 지팡이를 세우고는 멈췄다. 그 스님이 황벽 스님에게 건너가자고 하니까 먼저 건너세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마치 평지를 밟는 것과 같이 물살을 건넜다. 그러고는 돌아서 가지고 건너오세요 라고 하니까 황벽 스님이 이런 고얀 놈 내가 일찍 알았더라면 내 놈의 정강이를 베어버렸을 터인데 이거는 지금 경덕 전등록 소개본이어가지고 뒤에 한마디가 더 있어요. 그 스님이 찬탄하며 참으로 대승의 법기라서 내가 미치지 못할 바로구나. 말을 마치고는 보이지 않았다. 천인이었든 뭐든 또한 다시 편지로 또한 마조의 일할 애에 3일 동안 귀가 먹었다는 백장의 말을 듣고 그 뒤로 몸을 물리면서 혀를 내밀었습니다. 요거는 또 이야기. 백장 선사가 대중에게 불법은 작은 일이 아니다 노승이 지난 날 마대사를 2번 참례했는데 대사의 일화를 듣고 곧바로 3일 동안 귀가 먹고 눈이 캄캄했다. 황벽이 대중 가운데에서 이를 듣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혀를 내밀고 말했다. 저는 마조를 모르지만 앞으로도 마조를 뵙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백장선사가 그대는 앞으로 마조의 법맥을 계승해야 한다. 황벽이 저는 마조의 법맥을 잊지 않겠습니다. 어째서? 저의 자손들을 상실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이것이야말로 대기의 작용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니 이것이 어찌 견해가 좁고 견문이 얕은 이가 헤아릴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임대조사를 제접할 때도 전체를 이렇게 쓰면서 눈썹을 아끼지 않고
집안을 잘 다스리는 자식이 되도록 키워내서 천하인을 덮어주는 그늘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뜻이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옹골차게 알고 무르익도록 단련해서 격식과 종파를 뛰어넘게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줄인 이에 밥을 빼앗고 밭가는 이에 소를 쫓아내는 수단으로 옛 규범을 계승해서 나아갈 때 나아가고 되돌릴 때 되돌리는 일에 어둡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미세한 곳에서는 아무리 작은 물방울이라도 바로 비춰 꿰뚫어야 하고 넓고 클 때는 일천성인이 다 찾아도 찾지 못하는 정도가 되어야 비로소 향상의 법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조법연 스님은 늘 말씀하시기를 서가 미륵도 오히려 그의 노예인데 필경 그는 누구인가. 스승인 오조법연 스님 늘 요거 즐겨 인용하셨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어지럽게 침이나 송곳으로 찌르는 것을 어찌 용납하겠습니까? 있다는 것을 알아야 조금이나마 괜찮다 할 것입니다. 뒷사람을 키움에 공부시키고 내지는 단련시킴에 철두철미하셔야 합니다. 침이나 송곳으로 찌를 만큼도 용납하지 못한다. 무릇 장부의 기계를 떨치고 상류를 뛰어넘어 앞서고자 한다면 올바르게 손을 써서 얽매이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불러도 되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중생을 이롭게 하고 근기에 따라 응해줘야 쇠쇠낙낙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또한 풀구덩이 속에서도 구르지 말고 귀신굴 속에서도 도깨비 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명한 이성으로 눈썹을 지켜 올리고 눈을 깜빡이고 손을 들고 다리를 움직이면서 합당한 말만 해야 합니다. 실법으로 세상의 남녀를 얽어매고 한 맹인이 여러 맹인을 이끌 듯하면 어떻게 방편이 되겠습니까?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선지식이라고 불리면 정말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자기 본분상에서 한 방울의 물이 한 방울의 얼음이 되듯 빈틈이 없어야 하고 아주 고고하면서도 대단히 엄해야 합니다. 마치 사자가 노릴 때 그 의기가 짐승을 놀라게 하는 것처럼 하면서 나왔다 들어갔다 잡았다 놓았다 하는 것을 끝내 헤아리기 어렵게 해야 합니다. 매견이 웅크리고 있다가 되돌아 뛰어오르며 온갖 짐승들이 급히 달아나면서 간담이 서늘해지는데 이것이 어찌 수승하고 대단할 뿐만 아니라 삼천리 밖에서 이미 일의 본말과 시초를 살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암두가 이르기를 마치 물에서 호리병을 누르는 것과 같아 무심하고 탕탕한 경지는 잡을 수도 끌 수도 당길 수도 얽어맬 수도 없다. 부딪히고 누르는 대로 곧 하늘을 덮고 땅을 덮게 된다. 라고 암두 스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이와 같습니다. 오래도록 잘 기르고 실천해서 이 경지에 이르러야 비로소 영산 그리고 소실 서가모니 부처님과 가서 달마와 해가 함께 한 가닥의 길을 나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황벽과 임재, 암두와 설봉은 서로 손님과 주인이 되어 바람이 불면 풀이 눕듯 했습니다. 논어 9절 군자의 덕이 바람과 같으면 소인의 덕은 풀과 같은 것이라 풀 위에 바람이 불면 풀은 쏠리기 마련이다. 또한 세상에 나와서는 헛되지 않고 30년 20년 법을 펼쳤습니다. 저 집안에는 나름 같은 유풍이 있어 함께 증명하고 통달한 사람들끼리 받들고 보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누가 변화의 변옥은 어떤 사람도 감정할 수 없다고 말합니까? 저는 말합니다. 여의주는 이르는 곳마다 맑다 하고 편지 끝내시고 선지식께서 우선은 선지식임을 전제하는 거고 편지로만 봤을 때 정장로를 대함에 있어서 선지식께서는 그러면 뒷사람을 제접하는데 가르침에 있어서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건데 이런 문장들이 모를 바도 아니실 테고 정장로가 당연히 잘 아는 내용인데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11번째 편지 융장로께 개성사주지 융스님과는 정화연간에 1111년부터
1808년까지 정화연간 황실의 연호인 거죠. 상서현 도림사에서 서로 따르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이건 조금 다정하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편지 받으시는 당신하고는 이때 우리가 서로 친했죠. 가까웠죠. 나교와 옷이 화합하고 화살 끝이 서로 맞닿듯했는데 이로 인해 큰 그릇이라 여기게 되었습니다. 얼마 안 있어 다시 종부 땅에 모여 큰 화로와 풀무 속 집게와 쇠 망치질을 견뎌내며 그만큼 시간 잘 보내고 이 일대사 인연을 요달하고는 나날이 더욱 가깝고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불조의 격식과 종파를 초월했고 천만의 사람들이 쳐놓은 그물에도 머물지 않았습니다. 또한 털끝이나 바늘구멍 사이에도 텅 비듯 통하여 백천만억의 가없는 향수 찰해를 포용했습니다. 주장자를 가지고 대대로 내려오는 성인들의 명맥을 하나하나 점검해 드러냈고 취모검 위에서 주의 주장을 모두 끊어버렸습니다. 또한 곡록목상, 공록목상 선상에 앉아 사람들에게 쐐기와 못을 뽑아주고 끈끈한 것을 떼어주고 결박을 풀어주어 대자재를 얻게 했습니다. 거듭 이 문 땅에 와서는 함께 자리를 나누고 서로 도운 지가 오래되었으니 비유하면 임제의 정법 한장 하나가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다가 자명과 양기에게 이른 것과도 같습니다. 석상초원하고 양기방해로 법은 잘 이어지고 각자 서로의 자리에서 이제 잘 살고 있는 것과 같다. 모름지기 바람을 불어도 들어가지 않고 물을 뿌려도 적셔지지 않는 영리한 놈이라야 사람을 죽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기계를 짊어지고 정인을 높이 들 수 있습니다. 부처를 꾸짖고 조사를 욕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입니다. 곧바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철저하게 꿰뚫고 생사의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세세낙낙하게 하고 무위무사에 크게 통달한 경지에 이르도록 해야 법손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편지 끝났어요. 그냥 안부를 한때 우리가 가깝게 잘 지냈고 공부 철저하게 한 거 피차 서로 잘 알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잘 지냅시다 정도. 12번째 편지 문장록계. 부처와 조사의 이신전심은 서로 깨달아 벗어났기 때문에 마치 두 개의 거울이 서로 비추는 것처럼 말이나 형상에 구애되지 않고 격식과 분별을 높이 뛰어넘은 것입니다. 모양에 구애되지 않고 격식과 분별을 넘어섰다. 그러므로 화살 끝이 서로 맞닿듯 하면서 처음부터 다른 인연이 없어야 도의 오묘함을 전수받아 조사를 잇고 법등을 계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띠끌만큼도 다른 인연이 없다. 또한 의로가 끊어지고 사유와 정식을 벗어나야 호호탕탕하게 통하는 자제한 곳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택해 법을 부척함에 이르러서도 또한 남다른 기상과 풍모, 재능과 됨됨이가 완전히 갖추어져야 그런 다음 집안의 명성을 떨어뜨리지 않고 예로부터 쓸모있는 사람을 얻어 서로 다음을 이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부와 또 모양도 부족한 원만한 사람을 가려 뽑아서 다음을 이을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수백 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지면서도 그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이 났던 것이니 이른바 근원이 깊어야 그 흐름도 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셈이 깊은 물은 뭐라 하지만 요즘에는 제자리 걸음만 하면서 많은 것들을 잃고 가풍을 제멋대로 하면서 자기가 만든 틀 속에 들어앉아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곤 합니다. 자신도 철저하게 전신하지 못했으면서 몸 한번 바꿔보지 못했으면서 다른 사람을 위한다며 마치 쥐가 소의 뿔로 들어가는 것과 같아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좁아지게 되는데 어찌 광대한 강령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난날 저희 스승이신 오조법연 스님을 처음 뵙고 그동안 얻은 바를 수행한 바를 털어놓았는데 모두가 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기봉의 억구들이었으며 보고 들은 것들 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기봉의 억구들이었으며 그 억구들은 모두 불법과 심성의 현묘함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보고 들은 기봉의 억구들 그리고 또 불법과 심성의 마음 성품의 현묘함 이걸 오조법연 스승께 털어놨는데 하지만 이 노장은 단지 무미건조한 두 구절을 들어 말씀하시기를 육구와 묵구가 마치 등나무 덩쿨이 나무에 기댄 것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나중에 또 대종고 스님이 지금 편지 쓰고 있는 원어국근 선사께 묻죠. 물으니까 잘 대답을 안 해주시니까 말을 흐리니까 아니 어차피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건데 뭘 또 감추세요 이렇게 한번 더 채근을 하고 그러니까 그제서 나의 스승 오조법연 스님께 이거에 대해서 물으니까 기억도 가물가물해요. 다른 걸 물었는데 이걸로 답을 하셨다 그런 건지 여하튼 그 다음에 또 한번 다시 문답을 주고받고 이어서 그러니까 이 원호 스님께서 지금 이 편지에도 나오는 것처럼 자기 스승 오조법연 스님께서 잘 써먹었던 있다 없다 라는 게 이게 마치 서로가 서로를 의지한 등나무 덩쿨이 나무에 기댄 것과 같다. 그러면 대종고 스님이 말했던 것처럼 이미 뭐 여기저기 다 말씀해 놓으시고 뭘 또 감추세요. 증거가 지금 여기 하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기량을 써서 흔들어도 받고 다음에는 비유를 들어 도리를 말해보기도 했으며 지금 자기 스승하고 주고받음에 자기는 멋들어지게 보고 듣고 내지는 불법과 심성의 현묘함 쫙 펼쳐냈는데 자기 스승은 요 이야기만 하셨다. 무미건조한 이 이야기만. 육구와 묵구가 마치 등나무 덩쿨이 나무에 기댄 것과 같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량을 써서 흔들어도 받고 다음에는 비유를 들어서 도리를 말해보기도 했으며 나중에는 해보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드러내 보이기만 하면 모두 하나로 묶어 물리치셨으니 마침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끝내 깨달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모시고 살았는지 싶어요. 제3, 제4 간절하게 귀를 끌어당겨 면전에서 가르치면서 이내 말씀하시기를 너는 다만 너의 견해가 다하도록 개교를 부려라. 너의 견해가 다하도록 헤아려라. 실컷 헤아려라. 다할 때까지 해라. 그러다가 일시에 없어지면 자연히 살피는 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미 너를 위해 다 말해주었다.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홀로 자리에 앉아 깨맬 틈도 없는 도리를 몸소 참고했습니다. 그리고는 방장실에 들어가 입에서 나오는 대로 어지럽게 말씀드렸더니 책망하며 말씀하시기를 너는 횡설수설해서 어쩌자는 것이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즉시 마음으로 기꺼이 복종했는데 이는 참으로 눈밝은 스승께서 저의 가슴속 이를 꿰뚫어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깨달음에 들어가지 못하고 산을 내려와 찾다가 2년이 넘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소기를 자주 부르는 것에는 원래 별일이 없었다는 곳에서야 비로소 통미치 쑥 빠진 듯 하고는 앞에도 나왔었던 여기 주석은 조금 더 설명이 있어서 한번 보면 개송은 자꾸 소기를 불러대지만 원래 아무 일도 없으니 단지 단랑에게 목소리를 들려주려 합니다. 청춘 남녀의 연애 암구호 정도인데 이것은 당나라 사람이 쓴 곽소옥전에 나오는 향염체의 시로 옛날에는 아가씨가 마음에 둔 남자한테 뭔가를 전하려 해도 기회가 없었다.
일부러 방 안에 계집종 이름을 불러대니 실은 사랑하는 남자에게 들리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내가 여기 있음을 알리는 것이다. 요 개송은 어떻게 듣게 됐는지 앞에 나왔었고, 시자 생활하면서 시자로 있으면서 자기 스승이 손님한테 알려주는 이 개송을 옆에서 듣고 손님 간 다음에 스승에게 다시 물었다. 저 사람이 알아들은 겁니까? 부터 해서 빌어서 통미치 쑥 빠진 듯 하고는 마침내 전에 보여주셨던 것이 진실로 약석이었다는 것을 엿보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미혹할 때 꿰뚫지 못했던 것을 꿰뚫어 진실하게 살핀 그 당처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양수가 말한 그대들이 아는 곳을 나는 다 알지만 내가 아는 곳을 그대들은 모른다 라고 한 것과 같았으니 정말입니다. 이 말은 깨닫고 나서 보니까 정말 그러하더라. 그대들이 다 아는 건 나도 다 알고, 모양은 너도 작용하고 나도 작용하고, 내가 아는 것은 그대들이 모른다. 작용 색은 색대로 알지만 열반은 이제서 알겠다. 설봉이 덕산에게 물었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종승이를 저 같은 놈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덕산이 주장자로 치고는 그대는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설봉이 말했다. 나는 이거는 나중에 뒷날 법상에서 말씀을 하셨든 그때 스승 덕산 스님께서 그때 주장자로 치신 것에 대해서 나는 덕산의 방 아래에서 한 대 맞은 거에 대해서 마치 천겹 만겹 사리에 달라붙은 속적삼을 벗어버린 것과 같았다. 임재가 황벽에게 3번 맞고 대우에게 이르러 자신에게 허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었다. 여기는 주석에 소개된 걸로 보겠습니다. 임재 선사가 한참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행각하다가 황벽 스님 회상에 있었을 때 대중 따라 모시고 있었다. 그때 제1좌가 그러면 수자고 수행처에서 제일 윗자리에 수자가 야 황벽 스님께 가서 한번 여쭤봤냐? 아직 못 물어봤다. 가르침을 구하지 못했다. 한번 가보라고. 이거는 지극히 상식적인 공부하고 싶어서 왔으면 방장 스님 찾아가서 가르침을 구해.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요약본이지만 어떻게 물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또 일자가 친절하게 그것도 알려주고 야 요렇게 묻는 게 가르침을 구하는 거야. 또 그대로 가서 물어요.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그러니까 황벽이 바로 쳤다. 수방을 쳤다. 그렇게도 나오죠. 그냥 한 방 얻어맞은 게 아니라 실컷 얻어맞았어요. 그렇게 얻어맞고 혼비백산해서 나왔을 테고 제1자하고 이제 황벽 스님하고 참 손발이 참 잘 맞았다는 생각도 들지만 다시 살살 달래가지고 다시 가서 한번 물어보라고. 또 들어가서 또 맞고 3번째도 또 들어가서 또 맞고 제1자가 얼마나 사람을 잘 구슬린 건지는 모르지만 한 번 맞고 인연 없다 그러고 떠날 판인데 3번을 들어가서 그렇게 연달아서 계속 20방씩 총 60방을 맞았다. 선사가 마침내 떠나겠다고 하면서 말했다. 일찍이 묻는 것을 격려하고 권해서 따랐는데 시키는 대로 했는데 오직 화상의 몽둥이를 맞았을 뿐입니다. 저의 우둔함을 한탄할 따름이니 행각이나 하러 떠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떠난다고 하니까 지금 여기 이거는 조금 생경해서 임재록에 있는 것하고는 약간 그러니까 어차피 가는 건 가는 거지만 대우에게 가라고 추천을 해줬다. 그러면 너는 거기 가면은 그러면은 한 수 배울 수 있을 거야. 이 말도 기분 나쁘면 무시할 수도 있는 건데 또 시킨 대로 잘 해요. 임재선사가 마침내 대우를 참례하니까 대우가 어디에서 오는가? 황벽에서 왔습니다. 황벽이 어떤 말로 가르치던가 앞서의 일을 쭉 얘기를 해요. 제가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을 물었는데 화상께 바로 맞았습니다. 이렇게 3번 묻고 3번 맞았는데 허물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잘못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대우가 말했다. 황벽이 그렇게 높아심으로 그대를 위해서 철저하게 애를 썼거늘 오히려 허물을 찾는가? 근데 여기에서 임재선사가 크게 깨달았다. 그리고는 간단하구나. 불법이야말로 많은 것이 없구나. 간단 명료한 것이구나. 이렇게 말하니까 뭐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 거죠. 이렇게 쉬운 건데 내가 몰랐구나. 그러니까 대우 스님이 그걸 또 가만히 안 두고 멱살 잡고는 좀 전에는 허물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한탄을 하더니 이제는 다시 뭐 쉽다는 소리를 하네. 그래, 이것이 얼마나 되는가, 얼마나 되는가. 그러면 너가 간단하다, 많은 것이 없다 라고 한 게 뭐냐? 그러니까 임재선사가 대우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치자 대우는 확 밀치면서 그대의 스승은 황벽이다. 나와는 관계가 없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임재선사가 황벽에게 돌아와가지고 너가 빨리 돌아왔구나. 그러니까 임재선사가 노파심이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황벽이 말했다. 대우 노장을 보면 한 대 쳐야겠구나. 황벽 스님이.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뭘 나중에 만나면은 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바로 치시죠. 그리고는 바로 황벽을 손바닥으로 한 대 후려갈겼다. 임재 스님이. 황벽이 크게 웃었다. 보다 보니까 길어져 버렸네. 어디를 보고 있었죠? 돌아와서 편지로 임재가 황벽에게 3번 맞고 대우에게 이르러 자신에게 허물이 있는지 허물이 없는지 물었다. 대우가 황벽이 이렇게 노파심이 간절했는데 너는 또 와서 허물을 찾는 거냐? 친절하게 아주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알려줬는데 너는 허물이 어디에 있니 없니 그러고 있으니까 임재가 그 말 끝에 대오하고 원래 황벽의 불법에는 많은 것이 없구나. 이 두 노장 앞서의 이야기 설봉이 덕산 스님께 한 방 맞고 뒷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과 그 다음에 임재 황벽 이야기. 설봉과 임재 두 노장은 모두 총림에서 걸출한 분들로 두 분 모두 몽둥이 아래에서 깨닫고 뒤에 이 종지를 크게 떨쳐 세상 사람들의 사다리와 배가 되었습니다. 하긴들은 마땅히 이 일을 돌이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어찌 거칠고 천박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최근 어떤 이가 말하기를 주장자로 확인을 제접하는 것은 모두 기경에 떨어진 것이다. 경계에 떨어진 거다. 라고 하는데 그런 거는 다 그냥 쇼하는 거다. 한마디로. 그런 소리 함부로 하는데 반드시 심성을 참고하고 나서 지극히 현묘함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끊임없고 빈틈없이 해서 반을 가는 대실 가듯 해야 세밀한 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편지의 앞부분이 이렇게 주석을 길게 보면 또 날라가 버리니 문 장로께 부처와 조사의 이신전심 스승과 제자 주고받는 이런 건 마치 두 개의 거울을 마주 세워 놓은 것과 같다. 이 외의 일은 티끌만큼도 용납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요즘 갈수록 제자리 걸음이고 제멋대로다. 그러면서 오조 법연 스승께 본인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쉽게 하지 않았다. 심지어 너무 괴로워가지고 한번 떠났다가 2년 있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제서야 깨달을 수 있는 인연을 만났다. 그러고 설봉이 덕산 스님께, 임재가 황벽 스님께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인용도 하고 그건 그렇고 일대 장교에 대한 5교와 3종의 정교한 문석으로 은밀한 것을 드러내 밝힌 것이지 불성을 철저히 해서 진실한 경지에 이른 것이라면 이것이 어찌 세밀하다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조사설의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뭐냐 그 뜻을 빌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릇 법이 오랫동안 흐르다 보니
다른 견해가 많이 생겨서 참되게 전해지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에 제호를 가지고 독약으로 만들었던 것이니 이에 제호 귀한 음식을 가지고 독약으로 만들었던 것이니 이것이 어찌 덕산과 설봉, 임제, 황벽과 임제의 허물이겠습니까? 속담에 둘의 막줄이 짧으면 깊은 샘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앞부분을 조금 잘못 읽은 것 같아서 그건 그렇고 일대장교에 대한 5교와 3종의 정교한 분석으로 은밀한 것을 드러내 밝힌 것이 불지의 이와 성을 철저히 이치와 성품을 철저히 해서 진실한 경지에 이른 것이라면 이것이 어찌 세밀하다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우리 선문에서 쓰는 제 그런 방편과 다르겠습니까? 무릇 법이 오랫동안 흐르다 보니 다른 견해가 많이 생겨서 참되게 전해지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옷 거칠게 보일 수 있는 독약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한다. 뉘앙스가 문 장로께 편지받는 분이 이렇게 5교와 3종의 정교한 분석으로 은밀한 것을 드러내 밝힌 것이 부처 자리의 이치와 성품을 철저히 해서 진실한 경지에 이른 것이라면 이게 어찌 세밀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의 조사가서 쪽에서 오신 뜻과 다르겠습니까? 알고 나면 다를 게 없겠지만 알고 나면 몽둥이로 거칠게 패는 거든 아니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지가지로 이렇게 5교와 3종으로 장엄해가지고 멋들어지게 포장을 한 것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책임을 져야 된다. 깜빡하면은 제 모양을 쫓아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몽둥이 휘두르는 거 보면은 거칠다. 그러고 세밀하게 뭔가 포장이 잘 돼 있으면 이뻐 보이는 거고 장로가 어떤 입장인지는 뭐 그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리고 지금 편지 그래도 열 몇 편 본 거니까 원호 스님께서는 굳이 상대방의 생각 이런 거를 전제하지 않고 그냥 당신께서 보는 원론적인 생각을 편지로 전하는데 뭐 처음에 편지부터 그랬을런지 아니면 책으로 엮으면서 그렇게 다듬어졌을런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뭐 시간 다 됐으니까 쉬었다 정진합시다.